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15 순망치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 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 유향의 전국책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나라 이웃에 소국 우나라와 괵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 임금은 희시 동성으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의 남쪽 변방을 침범하고 중원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특히 진의 고국과 이의 내란 때에는 괵나라는 이걸 도와 고국을 괴롭혔고 진흥공의 공신후손 소탕전 때에는 공신후손들의 은신처 역할도 하고 또 진나라까지 침공하기도 하여 진흥공은 두 나라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우나라는 주무왕이 고공담보 즉 정조부의 둘째 아들 중홍 즉 종조부의 후예를 봉한 나라이고 괵나라는 서객을 말합니다. 진흥공은 우나라와 괵나라 치는 일을 순식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순식은 우나라와 괵나라는 서로 친하다. 우리가 우나라를 치면 괵나라는 우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괵나라를 치면 우나라는 괵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둘을 치려면 첫째 괵공추는 여색을 밝힌다고 하니 그에게 미녀와 악공을 보내어 그를 방탕하게 만들고 둘째 견융에게 뇌물을 주어 객을 치게 하여 괵의 힘을 분산하고 셋째 우나라에 뇌물을 주어 우리가 괵을 칠 때 우나라가 괵을 돕지 못하게 하면 괵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어서 우나라를 치면 손쉽게 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는 진흥공은 순식의 계책에 따라 괵공추에게 미녀와 악공을 뽑아보내고 견융에게 뇌물을 주며 괵을 치라고 사주하였습니다. 괵공추가 진나라 미녀와 악공을 받고 진나라와 화평하려고 할 때 괵나라 내부 주지교가 나서서 이는 진나라가 괵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술수 중의 하나이다. 미녀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며 간했으나 괵공추는 벌써 진나라 미녀에 반한 터라 주지교의 말을 듣지 않고 진나라와 화평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지교를 변방인 하양관으로 내쳤습니다. 견융은 안 그래도 괵나라를 치고 싶었는데 진나라의 뇌물까지 받았으니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원전 660년 봄에 괵나라 경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견융은 위에 애써 객군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견융은 온 국력을 모아 다시 괵나라를 쳤습니다. 한편 여의 일당은 진흥공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생을 모함하였습니다. 진흥공도 이들의 말에 속아 신생을 싫어하고 해제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생을 죽이려고 획책하였습니다. 기원전 660년 어느 날 밤 여의는 진흥공에게 신생은 고국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진흥공이 여의에게 빠져 장차 진나라가 걱정이다며 탄식한다고 한다. 보통 사람은 혀로서 인을 드러내지만 권력자는 나라를 우선하는 것으로 인을 드러낸다고 하니 신생의 효심만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주유왕은 의구를 패퇴자만 하고 죽이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의구의 외조부인 신우와 견융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주유왕들을 포악하다고 하지 의구를 나쁘다고 하는 이는 없지 않느냐. 신생에게 진나라를 물려주면 진흥공은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며 진흥공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신생을 모함하였습니다. 진흥공은 결코 양해할 수는 없다며 신생을 정적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진흥공은 여의의 계책에 따라 신생에게 진군을 이끌고 가서 고락시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여의는 신생이 출전하여 전사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패하게 되면 패전의 책임을 묻고 이기게 되면 신생이 오만해질 것이니 반심을 품었다고 모함하기도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창 진나라 변방을 어지럽히는 오랑캐를 일수하는 셈이었어 진흥공의 공을 샀게 되니 신생을 출전시키는 것 자체가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생의 출전을 두고 소부 이극이 나서서 지금 세자가 멀리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적과 싸우게 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세자가 군대를 움직이면서 주공의 명령만 따르면 세자의 위험이 쓰지 않고 그렇다고 명을 임의로 내리다 보면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라며 신생의 출전을 반대하자 진흥공은 아들이 많아 아직 누구를 세자로 할지 모른다며 이극의 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생이 상군을 맡고 호돌이 전차를 모는 상군의 융어가 되고 선우가 상군의 차호가 되었으며 한이가 하군을 맡았습니다. 이때 진흥공은 신생에게 편의를 입게 하고 검결을 차게 하였습니다. 편이란 반만 군주의 옷과 색깔이 같은 좌우색이 다른 옷이고 검결이란 한쪽이 트인 새로 만든 꼬리를 말합니다. 호돌은 편의와 검결을 두고 때는 일성패의 징조이고 옷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고 몸에 차는 것은 속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러므로 그 일이 중요하고 책임자가 믿음직스럽다면 그 일을 봄이나 여름에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순수한 옷을 입히고 정상적인 옷결을 차게 한다. 그런데 이번 출전을 겨울에 명했으니 그 일을 막히게 하는 것이고 잡색 옷을 입혔으니 세자를 멀리한 것이고 검결을 차게 한 것은 세자의 중심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 어찌 진흥공의 명령이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이 하군의 융어인 양여자양 하군의 차우인 선단목도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낫다고 했으나 하군의 군인 양설돌이 나서서 옳지 않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효이고 직무를 버리는 것은 불충이다. 비록 임금의 마음이 냉담하다고 해도 불효 불충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출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생도 진흥공의 의도를 알았으나 그렇다고 군명을 어기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죄의 근원이라고 판단, 양설돌의 의견을 쫓아 출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기원전 660년 겨울에 직상에서 고락시를 대파하였습니다. 진흥공과 여인은 낙담하였습니다. 진흥공은 이극을 대장으로 순식을 부장으로 삼아 괭나라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순식의 계책에 따라 미녀와 악공을 괭나라에 보낸 결과 괵공추는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국정은 돌보지 않고 있었고 견융도 괭나라를 침공하여 상전에서 객공과 맞붙고 있어서 괭나라를 칠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판단한 거였죠. 순식은 출정에 앞서 진흥공에게 우와 객은 서로 친하므로 먼저 뇌물을 써서 둘을 갈라놓은 후에 하나씩 쳐야 한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둘을 갈라놓는 데 쓸 뇌물로 진흥공이 아끼는 수국에서 나는 구슬과 북굴에서 자란 내필의 말을 요구하자 진흥공은 구슬과 말이 아까워서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순식이 진이 우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보물들은 내부 창고에서 외부 창고로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뭘 그리 아끼느냐 라고 진언하자 진흥공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기원전 658년 순식은 욕심이 많은 우공에게 구슬과 말을 바치며 괵나라가 진나라의 남쪽 변방을 자주 침범하여 괴롭힘으로 괵나라를 치려고 한다. 괵나라를 쳐서 노획한 물건은 모조리 우공에게 바치겠다. 괵나라로 가는 길을 잠시 빌려달라 라고 했는데 우공은 기뻐하며 진나라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나라 대부 궁지기가 나서서 진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나라들을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괵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나라 차례다. 괵나라의 불행은 고스란히 우나라의 불행이 될 것이다. 절대로 진에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나 이미 말과 구슬의 마음이 빼앗긴 우공은 궁지기의 말을 무시하고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진군은 병거 400성으로 괵나라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공이 군사로 돕겠다고 하자 순식은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우공이 객공에게 괵나라를 돕겠다고 제의하고서 진군을 우군인 것처럼 꾸며 하양간으로 들여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우공은 이를 쾌락하고 객공에게 군사 지원을 제의하자
괴공추는 이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기원전 658년 여름 진군은 우군으로 위장하고 괭나라 하양관 수장인 주지교의 환영을 받으며 입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괴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주지교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항복, 진군은 하양관을 접수하였습니다. 진군은 계속 괭나라의 도읍인 상량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괴공추는 상전에서 견용과 싸우고 있었는데 우군으로 위장한 진군에게 하양관을 뺏겼고 상량까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괴공추는 상량으로 회군하였습니다. 견용은 괴군이 회군하자 괴군 뒤를 추격 대파하였습니다. 괴공추는 수지성에 병거만 수습하여 상량으로 회군 수성하였습니다. 진군도 하양관을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철군하였습니다. 기원전 655년 순식은 우공에게 괭나라를 쳐야 한다며 또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직이는 괭나라는 우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와도 같다. 괭이 망하면 우나라도 따라 망한다. 한 번 길을 빌려준 것도 어리석건만 또 빌려주려고 하는가. 우와 객은 마치 입술과 이 같아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므로 진나라가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진흥공은 자기 동족인 고곡 환숙과 고곡 장백의 족속까지 멸망시켰다. 그런데 진나라와 우나라가 같은 성이라고 진나라가 우나라를 봐줄 것 같은가 라며 극력 반대했으나 우공은 듣지 않고 진나라에 또 길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극은 주지교를 앞장세워 진군을 이끌고 다시 우나라를 통과하고 괭나라 상량으로 진격하여 8월에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수개월째 성이 포위되자 12월에 괴공추는 가족들을 인솔하여 몰래 성을 빠져나가 낙양으로 달아났습니다. 성민들은 이를 반기듯 성문을 열어 진군을 환영하였습니다. 괭나라의 멸망과 관련하여 국어주어상과 서론 변문에는 자기의 녹봉과 설치와 폐지를 담당하는 주왕실의 내사과가 주회왕에게 괭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기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62년에 괭나라의 신땅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신령이 강림한 것과 관련하여 내사관은 주회왕의 허락을 받아 제사와 관련한 왕신, 단주의 후손, 괭나라의 관리들과 함께 신땅에서 신령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내사관은 괭나라의 관리들이 괴공추의 지시에 따라 땅을 내려줄 것을 비는 것을 보고는 왕성에 돌아와 주회왕에게 정도를 행하면서 신령의 강림을 구하면 복을 비는 것이고 방탕하면서 신령의 강림을 구하면 이는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괴공추는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다. 자기 언행은 바르지 않으면서 신령에게 복을 구하니 어찌 신령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을까? 괭나라는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괭나라의 태사은도 괭나라는 장차 망할 것이다. 신은 인간의 선악에 따라 화복을 가려내린다. 괴공추는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땅을 얻을까 라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좌전 노민공 2년조에는 기원전 660년 봄에 위예에서 괴군이 견용에게 이긴 것에 대하여 주지교는 괴공추가 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은 재앙이니 괭나라의 장차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괭나라가 멸망한 시기와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25회에서는 진나라는 괭나라의 하양관을 뺏은 후 연이어 상량을 공격하여 곧장 괭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좌전 노202년조에는 진나라가 괭나라의 하양관을 뺏은 해를 기원전 65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25회의 묘사로 본다면 진나라는 기원전 658년경에 괭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진봉기, 진세가 좌전 노205년조에서는 괭나라는 기원전 655년에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극은 상양성 내에 노략질을 금지하고 괭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괭나라 부고의 보물 10분의 3과 궁녀들을 골라 우나라에 가서 우공에게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병들었다며 진나라로 회군하지 않고 우나라에 눌러앉았습니다. 거기서 진흥공에게 사자를 보내어 성전보를 알리며 향후 우나라를 취할 괴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진흥공은 이극의 계책에 따라 진군을 돕는다며 대군을 이끌고 우나라로 갔습니다. 진흥공은 우공에게 그간의 편의 제공에 사의를 표하며 사냥하자고 제의, 우공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우공은 이번 기회에 진흥공에게 우나라의 힘을 보여주려고 무기와 수레와 좋은 말을 모조리 기산 사냥터로 동원하여 사냥에 몰입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연이어 당도하자 우공은 진흥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은 병들었다던 이극이 이끄는 진군에게 이미 점령된 후였고 사냥터의 우군도 진흥공이 이끄는 진군에게 대패하였습니다. 기원전 655년 12월에 우공과 우나라 대부 백리에도 생포되어 우나라도 멸망하였습니다. 갱나라와 우나라의 사이와 같이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보존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순망치안이라고 하는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순식은 우나라의 부고에서 지난날 우공에게 바쳤던 구슬과 말을 찾아 진흥공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진흥공은 구슬과 말을 보며 순식의 말과 같이 된 것에 대하여 순식의 지혜를 찬탄하는 한편 그 구슬과 말이 아까워 순식에게 내주기를 잠시나마 망설였던 지난날의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생포된 우공을 살려주고 구슬과 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열패기일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주주교가 진나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 갱나라가 멸망한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내사과가 갱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초 뉴질랜드 해밀턴에 사는 7살의 올리버 존슨은 자신의 생일 오전에 트럭 64대의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올리버는 모든 트럭의 이름과 트럭 제조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고 트럭 관련 잡지도 매달 보고 있으며 장래 희망도 트럭 기사일 정도로 트럭을 매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올리버의 어머니 캐서린은 올리버가 트럭 외에는 친구가 없고 외로움을 타는 것을 걱정하여 올리버의 생일에 그를 트럭에 태워야겠다는 이벤트를 계획하고는 아들 생일에 트럭을 한번 태워주면 $50를 주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리버에게 그림으로만 보던 트럭을 한번 타게 해주려는 것이었죠. 캐서린은 단 한 대의 트럭만이라도 자신의 아들을 태워주었으면 했는데 트럭회사 하트홀리지 사장 베리 하트가 우연히 이 글을 읽으면서 캐서린의 애당초 계획보다 판이 커졌습니다. 하트는 올리브만을 위한 트럭 호송 행렬을 만들어주자며 트럭 운전자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에 올리버 생일에 무려 64대의 트럭이 올리버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64대의 트럭 중에는 대형 트레일러도 있었고 120km 떨어진 곳에서 온 트럭도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많게는 $500 내지 $600의 경비가 들었지만 올리버 가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트는 모든 어린이가 자신들 곁에 지역사회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했고 올리버의 아버지 사이먼은 오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린 조그마한 글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는지 놀랍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